세 번째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말미에 이제 찾아가는 독주민센터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해서 정책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함께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교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하 찾동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찾동 서비스라고도 보통 이야기, 현장에서는 이야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하부 단위인 동주민센터라는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전달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다라고 그러죠. 말해서 그래서 느끼시는, 제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게 신청주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떤 현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제가 이러한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라고 신청하기 전에는 누구도 사회복지 전달 서비스를 제게 전달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시골 같은 경우나 어려운 데는 이제 근린 사회니까 함께 얼굴 보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흔한 말로 살림살이까지도 아시는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서 어려우시면 이장님이나 동장님이 가셔서 그 동사무소에 가셔서 어떤 전달을,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도 맺을 수 있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의 어떤 도시 특성상, 현대사회의 도시 특성상 그러한 업무들이 설령 동장이나 통장이라고 해도, 이장님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을 좀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고, 공무원으로 고용을 하고, 동주민센터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찾아오는 서비스들을 그런 어떤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사례관리 사업 계획을 공부를 하신 전문가들이 마을 동동마다 찾아가시면서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전달받고 계신 분들, 수급자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고,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찾아내기도 하고, 발굴해내기도 하고, 또 발굴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보장 정책에서의 또 서비스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에게 동에서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들을 개편하는 것이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의 혁신, 또 민간 협력의 강화, 또 복지 생태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또 사회보장 급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동주민센터 행정조직의 재구조화 등의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 것이 바로 서울에서 시행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경과들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374페이지에 하고 375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기간은 2014년 9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관계단체와 기관 간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단계로 2015년 7월에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약 25개의 자치구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전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4개구는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아무래도 이쪽이 구 도심 지역이 많이 있고요. 또 강북에 있는 지역으로서 구도심 지역이 많고, 오래전에 구축됐던 그 지역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동으로 시행을 하고요. 일부 동에도 지역에 따라서 뭐 종로나 노원 이런 여러 곳에 그 시범 사업들로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구에 80개 동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16년 7월에 21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또다시 공모를 해서 14개 구에 203개 동을 시범 실시를 하고 총 18개 구에 283개 동을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좀 더 넓혀서 또다시 해마다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불미스러운 일로 좀 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현재 이제 이런 그 사업들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자치를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사회 그 사회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으로는 전달 체계의 개편 방안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약 3년 정도의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좀 지나면 좀 정착되는 단계,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어떤 어려운 시골, 더구나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를 좀 근간으로 보면 지역들이 자꾸 도시화,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거의 뭐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만 서울, 뭐 부산, 뭐 이렇게 광주, 뭐 울산 이런 일자리가 많은 광역 시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사회적인 어떤 약자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충남만 보더라도 일부 시군들을 또 전라도나 이런 어떤 경상도 일부 시군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구성원 수가. 충남만 봐도 당장 이제 청양은 여기 인구가 저희 어렸을 때마다 7만 8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 10만이 되려고 한다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3만 1000명 정도의 지역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보장 복지 계획들을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어떤 전달 체계의 개선 방향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정착되는 어떤 사업으로 제도 안에 어떤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또 서비스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재 11-8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면요. 첫 번째 동행정에 대한 혁신 사업, 두 번째가 복지 생태계에 대한 구축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들이야 뭐 동행정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에 대한 주민 자율적인 어떤 관리 부분,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하고 동장에 대한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로 세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지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 또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플래너, 또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방문 간호사, 또 복지 통반장님들, 그 다음에 동단위 사례관리 사업들을 좀 운영을 해왔고요.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부분들로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활력소, 마을 기금 조성 사업, 또 주민 리더 발굴 및 관계만 형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지역사회 그 복지 실천에 관한 다양한 부분, 또 외국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그 세부 사업명에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이런 사업들을 긍정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좀 발전되고 이어져서 더 좋은 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 복지 전달 체계로 자리매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들도 아주 굉장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혁신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들을 강화하는 사업들. 실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치라고 하는 건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까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가 없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을 지정을 해서 좀 참여하고 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분들의 주민들의 어떤 그 자치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또 동에서 하고 있는 동장이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을 강화하는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동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또 자치회관이나 주민 자율운영을 위한 기관들, 공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확대하고 또 그 동사무소에 대한 공간들을 좀 구성을 좀 바꿔서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편안히 와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었죠.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그 동주민센터, 요즘에 이제 행복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들로 보통 3층, 4층을 짓게 되죠. 옛날에는 뭐 동사무소, 그 공무원분들과 필요한 어떤 그 협의를 하기 위한 공간, 최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요. 또 강당이나 공간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수시로 개방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활동들, 또 주부들이 모여서 낮 시간에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죠. 요가, 또 언어, 또 방과 아이들 학교, 방과 아이들 여가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오락 활동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개방을 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또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제공들 하고 운영들 하고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장의 리더십 강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 생태계 구축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주민 자치와 관한 부분들로 많이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 직원에게 찾아가는 소통 창구, 또 생활민원 해결 역할들을 좀 부여를 해서 우리 동네에 그 필요한 부분들, 동장님이나 이장님들을 이렇게 좀 주무관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혹여 동사무소까지 오기 어려우신 어떤 사항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주무관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좀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좀 도와달라고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담당관 제도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 만들었다. 그 다음에 복지 플래너라고 하는 그 방문 관리를 통한 어떤 그 가정 방문 노인 복지 형태에서의 그 방문 간호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복지 플래너 분들이 각 가정들을 방문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빈곤 가정의 방문을 통해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0가정, 15가정들을 담당을 해서 주기적으로 주 단위로 다 찾아뵙도록 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없으신지 아니면 불편한 부분은 없으신지를 점검을 하고 또 그래서 노인의 건강 상태나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드리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생태계, 복지 서비스가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찾아뵙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 단위의 사례 관리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지 대상을 일반 사례, 전문 사례, 또 위기 사례로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민간 복지기관이나 또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관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천안에도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위기 지원 과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긴급구호 대상 그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모르는 부분들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긴급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으로 큰 거리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떤 역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들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바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 배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 통합 사례 관리, 또 지역 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특히나 복지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법인, 또 단체, 시설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읍면동이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의 보건,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를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동사무소의 그 행복지원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산업팀, 뭐 총무팀, 또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복지 관련이니까 매일 보는 게 이제 복지정책팀, 옛날엔 복지정책 아니면 사회복지과 아니면 사회복지계로 있었는데 그 계 안에 이제 맞춤형 복지팀 두 줄로 나눠서 한쪽은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쪽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죠. 그래서 그 맞춤형 복지팀 안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사례관리팀도 만들고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 희망복지 지원단 담당하시는 분, 또 기관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동사무소에 찾아가 보시게 되면 우리 동에도 이런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제 주변에 아니면 선생님들 주변에 어떤 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사례관리팀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대신 해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지역사회복지 자치의 공부와 경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에 변화시켜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외국의 각국의 지방행정체제와 주민참여제도인데요. 영국의 주민참여제도로는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네요. 스코틀랜드란 지역, 북아일랜드 지역, 웨일즈, 그다음에 잉글랜드 지역, 런던이 여기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섬이 이렇게 네 개의 자치행정 체계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지방행정체제와 주민참여 또는 자치에 관한 부분들은 영국은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되고 있고 또 대도시권, 그다음에 비대도시권,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식 명칭이 영국이 아니고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왕조 국가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초단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지방자치 조직들을 통해서 현재 2010년 기준으로 약 12,740여 개의 지역 그 지방자치 제도를 기초자치 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많은 카운실 협의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의 주민참여 지방행정체제, 풀뿌리 자치제로서의 페리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교구회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페리시라고 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상징적인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시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가 강화되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디스트릭트라고 하면 영어로는 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카운티, 구 위에 카운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쇄적인 어떤
우리나라처럼 시군구 단위,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광역시도 단위, 아니면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 단위처럼 이렇게 계층별로 어떤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도 이렇게 다르게 연방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 연방정부는 하나의 가지고 그 안에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거고요. 또 연방법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정부는 이제 각 주별로 주지사가 계시고, 주의회, 또 주법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주정부 산하의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다 받아들여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지방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주정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광역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고 하면 광역시도 산하의 시군구들이 바로 이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아마 형태로는 뭐 저희도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어떤 시스템들, 지방자치 제도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지방정부의 특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그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근간이거나 아니면 또 그 지방자치의 행정의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들을 일본의 어떤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그 지배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 체계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어떤 많은 어떤 그 제도상에서의 그 행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일제 식민지대에서 그 어떤 행정기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셨던 많은 분들이 그대로 미군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운영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정체계나 행정 시스템들이 이어져서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지방행정체계는 중앙정부 체계에서 도, 부, 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지방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도쿄도 안에도 이렇게 많은 시정촌을 가지고 있고, 시정촌이 바로 우리나라의 시군구 정도로 이해가 하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라는 도도 가지고 북해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오사카부, 교토부, 그다음에 나머지 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763개의 시, 741개의 정, 또 176개 촌 부락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1만 명 미만의 시정촌수가 약 한 48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정촌당, 시군구당 인구가 약간 6만 9천 명, 6만 9천여 명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시방 조직으로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특별시, 중핵시, 정령지정 도시라고 해서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7개, 3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5개, 2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4개. 그리고 실제 일본의 인구가 약 1억이 넘죠. 좀 번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수로서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의 인구수를 약 1억 명 정도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외부의 영향보다도 자체 내부의 시장을 활성화를 통해서도 외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자체적으로 경제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인구수를 가지고 있죠. 저희 나라가 남북한 합쳐서 약 한 이제 한 7천만에서 7천만 전 8천만이 안 되는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남한만 보면 약 인구 한 5천만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5천만의 인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봐도 대외적인 어떤 수출이나 대외 교류를 통한 어떤 사업들을 그런 어떤 경제 기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경제 흐름이 어려워지면 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받고 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방자치에서의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사회복지 제도로 보장제도나 복지 제도를 재점검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돼서 빨리 어서 인구가 좀
최소한 8천만, 뭐 좀 더 노력해서 뭐 1억 정도 되는 이론을 가진다라 그러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나 지역사회보장의 계획, 또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많은 제도나 시스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이제 윤택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지방행정 체제를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의 지방행정 제도와 주민 참여와 자치에 관한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위원회, 아까 보셨던 우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을 만들게 된 것도 이런 부분들의 일본에서의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주민자치와 참여를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한 개의 서울특별시 가지고 있고 6개의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한 개, 세종시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8개의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로 한 개의 제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하에 다양한 시군 구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입니다만 자치단체의 하나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의 많은 동읍면들을 가지고 이 동읍면에 사회보장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자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심의를 해서 상급기관으로 보고하고 이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이 협의체들이 다시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상급기관에 이렇게 그런 어떤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결정됐던 사항들이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계획을 써서 아래로 이렇게 내렸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아까 공부하셨던 것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상급기관을 보고를 하고 국가에서 시행했던 뭐는 다양한 지역 행정제도에서의 기관들이 어떤 복지계획들 산하기관과 협의를 하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계획들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있죠. 이것을 하향식, 이것을 상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복지 지방행정제도에 있어서도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제도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또 사회보장 계획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들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업을 다 마쳤고요. 아마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해왔던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사례 관리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훌륭하게 발표해 주시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또 책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맞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2월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뵙길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